네, 다음은 이번 기획 실전편, 즉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기획 실행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설계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인풋 대비 아웃풋을 체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의도된 계획된 설계와 또한 그 의도된 결과값을 계속 얻어 나가면서 내 안에 그 DB를 축적하는 것이 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설계도와 그 설계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기획의 정의다, 또 다른 정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유연한 사고와 객관적 사고, 종합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 그리고 정확한 문제 진단 후에 정확한 솔루션 수립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이때 중복 및 누락 없는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하여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후부터 기획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정의를 내렸듯이 기획은 문제의 진단과 해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획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의 진단을 내린 후에 문제를 나열하고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정립을 합니다. 그것을 로직 트리로서 형상화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에 따라 각 등위에 맞게 우선순위부터 내가 해결하는 솔루션을 수립해 나갑니다. 그 해결해 나가는 특정 목표를 수립하고 그거에 맞는 계획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 수립을 진행하게 되며 결국 그 단계별로 효익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이제 실행에 옮기고 수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체크하면서 피드백과 그 보완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나가면서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고 또한 얻을 DB가 있으면 또 축적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왜 기획을 시작할 때 고정관념부터 깨워야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은 유연한 사고가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하기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선행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적으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쳐보고자 합니다. 우선 다음 중 백조는 무엇일까요? 몇 번이 백조일까요? 네,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중 4살 지수가 좋아할 만한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요? 4살 된 지수. 생일 선물 무엇을 좋아할까요? 네, 네, 아들이나 딸, 그리고 내 조카라면 어떤 것을 좋아할지 생각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끔찍한 연쇄살인범은 누구일까요? 1번, 2번, 3번. 어찌 보면 다들 인상 좋고 선량해 보이시네요. 이 중에 누가 과연 연쇄살인범일까요? 다음은 무슨 광고일까요? 어휴, 눈에 손자국이 있네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반대 공익 광고일까? 아니면 상처에 바르는 약 광고일까? 모기약 광고일까? 다음은 또 무슨 광고일까요? 아이스크림 광고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카콜라 배지 같은 것에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네요. 여름 시즌 코카콜라 광고 같기도 하고 펩시의 비교 광고 같기도 하네요. 네. 답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음 중 백조는 학문적으로 백조라고 하는 것에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스완이라고 하는 종은 무조건 하얗다라고 해서 화이트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블랙스완이 등장한 거죠. 단 하나의 변수값만으로 기존에 있었던 모든 학설을 뒤집을 만한 사건, 일대의 사건, 그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조는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수가 좋아하는 생일 선물은 사실 셋 다 좋아하겠죠. 무엇이든 받으면 다, 아이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정하지 않고, 참고로 지수는 또 중성적인 이름이라 남자의 이름도 지수고 여자의 이름도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네, 가리지 않고 다 받으면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3번은 이것은 누군가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답이 좀 다른데 답은 3번입니다. 2번은 참고로 경찰이시고 1번은 모델이에요. 내가 어떤 선입견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달리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은 기발한 모기약 광고였고 5번은 지구온난화 공익 광고였습니다. 6번은 염색약 광고였고 내가 과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 문구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확한 문제를 찾고 어떤 솔루션을 내리고자 한다면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다 깨고 내가 여지껏 가져보지 않았던 그런 종합적인 사고나 구조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유연하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네, 섭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 및 모든 업무의 시작, 문제의 규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프로세스 기억하시죠? 이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떠올리는데 좀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문제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떠한 순서대로 풀지 못하면 특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해결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즉,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이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잘 풀면 기회가 되고, 좀 안 좋게 풀리면 위기가 되는데, 그래서 기회의 포착과 위기의 회피 두 가지 성격을 가진 것이 이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를 기회와 위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지칭하는 것뿐이고요. 앞으로는 문제라고 하면 기회 포착과 위기 회피를 위한 또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문제라고 규정하고 왜 해결해야만 할 것인가 의문이 좀 들 수 있는데 이 기회 포착과 위기의 회피, 해소는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조치 가능한 적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이 적시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해서 그 해결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그 답이 있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가의 접근으로 문제를 좁혀 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떤 피해가 생길까? 네, 이런 고민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피해가 생길까를 고려해보면 역설적으로 명확한 문제의 규정과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하는 것이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언제까지, 그래서 언제 해야만 하는가의 시점 문제인 디데이와 시간의 순서 우선순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한 해결 문제가 산적한 회사 사정상 굳이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해결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배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의 여부 혹은 기회로 봤을 때 이 기회를 놓쳤을 때는 어떤 피해가 있거나 기회를 잡았을 때는 어떤 효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문제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이슈는 그냥 문제로 규정하지 않고 넘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20% 정도는 배제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단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80%의 어떤 효과를 보는 것들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중함, 디데이, 순서를 능동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던지면 why, 왜 이것이 문제인가? 왜 문제여야 하는가? 하는 접근. 그리고 worthy,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단어수 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접근 시 가장 중요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기획이 솔루션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바른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단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 방향조차도 옳게 잡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획에 있어서 이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 문제의 규정과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다면 이 진단을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즉, 빠짐없이 찾고 그 빠짐없이 찾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를 가름하는 것이, 판가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그 문제의 원인이 진단을 내렸으면 원인은 또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가장 선행돼야 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진단에 대해서 완화는 대응을, 완치는 근본을 보라라는 일종의 의학계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정확한 진단과 또한 솔루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가 좀 중요한데요. 해결해야 하는 대상을 단순히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듯이 논리적으로 문제의 중요도와 순서를 정리한 시각과 사고를 이야기하는 구조적 사고와 종합적 사고의 견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 세 가지를 보통 진단하고 원인을 찾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개성광정, 주마가편,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먼저 개성광정입니다. 개성강정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 되돌리는 방법을 찾는 고민인데요. 보통은 이제 이것이 잘못이라고 규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레퍼런스를 찾을 때도 반면교사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위기를 초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결하지 못하면 단시간 이내에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개선하거나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빼는 과정을 고민하면서 바로잡아 나가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선광정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위기와 회피를 진단하는 부분이었다면 다음은 주마가편입니다. 이것은 앞선 개선광정이 위기 회피와 해소라면 주마가편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회의 포착을 의미합니다.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어서 더 잘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고민이죠. 해결하면 날개를 달고 미에게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래에는 위기로 돌아오는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성장 기회를 포착해서 성장할 때는 필요한 부분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결실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성장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 어떤 자극이 필요할 때 이런 접근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로 규정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풋을 넣을 적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을 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솔루션의 형태는 플러스를 곱하기로, 더하기를 곱하기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것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예를 들면 수년 내에 마무리되지만 이것을 이런 인풋을 넣을 경우에는 수년 내에 배로 성장하는 J자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부작침이라고 부르는 접근 방식이에요. 이것은 장시간 끊임없이 노력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야 하는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동기를 창출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이나 개인의 밸류 체인상에서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겠지만 지금 가진 핵심 역량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방향에 맞춰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동기를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작할 때 적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및 생존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문제로 규정하고 이것을 시작할 방향과 카테고리 그리고 타이밍을 다 보게 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 즉 무에서 유를 찾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일 것이고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을 초래할 것이다.
즉 기회를 포착하게 돼서 성장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위기를 초래해서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설 중심의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의 DB 축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반면 교사나 벤치마킹은 이제 우리 회사 외 혹은 나 이외의 상황에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 내에서의 이런 반면 교사나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라는 것이 대외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대내적인 상황은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있었다. 이런 변수가 있었을 때 이런 결과들이 있었다더라. 해서 지금 나오는 징후가 위기다. 혹은 기회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 문제일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을 수립하고 누락 없이 검증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사고 과정이 필요하며 가설 수립 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구체화된 문장을 도출해서 문제의 접근과 종래의 솔루션을 도착하는 이런 시발점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나열과 중요도, 기준 해결과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입니다. 문제를 누락 없이 다 찾았습니다. 찾고 난 후에 쭉 나열하죠. 그리고 나서 이 문제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나 중요도, 즉 이게 높낮이가 있을 것이고 먼저 해결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도 했고 원인도 찾았는데 무엇부터 해결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이 중에서 포기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한정적으로 효율적 또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부터 하고 무엇부터 중요하게 여겨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3W 스코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문제의 중요도 등의 기준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what입니다. 무엇 또는 무엇들이 무엇부터 어디까지 문제인가 문제로 좁혀진 가설들에 대해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문제의 범위를 한정짓는 과정입니다. 범위 한정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when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제인가? 언제까지 해결해야만 하는가 또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적기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중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는 지금 아니면 아예 기회나 위기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구분하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제일수록 개선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긴 시점에 따라 또는 인지한 시점에 따라 문제의 중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규정의 시작 단계에서 고려했던 것처럼 결국 문제는 해결 가능한 이런 디데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고 이대로 분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다음은 weight, 무게감입니다. 중요한,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보통 문제들은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급하고 중요한 문제,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아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정의 내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번호의 순서대로 업무를 쭉 일단은 정리해보고 이대로 순서대로 한번 헤쳐나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따라 일정 수립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통제 가능한 핵심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80%를 커버 가능한 20%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는 나머지 20%를 버려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하거나 무시해도 될 20%를 버리라는 것이고, 80% 커버 가능한 20%의 핵심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20%의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서 80%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 문제에 접근하고 그것부터 해결해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직 트리와 미시입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삼성이나 SK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기획자로서의 교육은 가장 의무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접근 방법이 왜 중요하냐? 결국 문제는 빠짐없이 진단하는 것이, 노력 없이 진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되게 논리적이고 구조적으로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가장 검증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중복 누락 없이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구조적인 접근 및 정리 방법을 미시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구조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을 로직 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문제를 구성하는 상위 요소에서 하위 요소로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써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직트리 단계별 각 등위에서 중복 누락을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들 간의 중복과 누락을 피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식이 바로 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각 등위라고 하는 표현과 중복과 누락은 이해하는데 중복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일로라고도 부르는데 각 해결하는 과정상에서 너무 그 부분만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한 부서에서 여러 부서에서 진행을 할 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각 부서에서 같이 같은 회사에서도 각각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투자나 불필요한 시간 투자 이런 부분들 비용 투자를 중복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효율성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해서 중복 누락을 같이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미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배타적이고 모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아우른다는 뜻이 될 것이고 집합기호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전체. 그런데 이 A, B, C는 교집합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중복 없이 전체를 포괄하고 목적지향적인 구조화 분석 방법이며 단순 나연식 방법과 반대적인 의미인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보면 여자의 수, 남자의 수를 더하면 사람 숫자다. 그리고 인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황인종 더하기 백인종 더하기 흑인종이다. 지구의 면적은 5대양 면적 더하기 6대줄 면적이다. 사람의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을 더하면 전체 혈액형이 나온다. 라는 등등의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수립입니다. 기회비용상의 희소성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인가가 바로 이 솔루션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대로 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를 중요도 및 우선순위로 먼저 재정립하면 어떤 것부터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시간 투자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이때 기회의 포착과 위기 해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것이고, 이들은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느냐, 목표로 하면 그에 대한 전략이 나오겠죠. 보통은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솔루션을 수립하게 됩니다. 양적 성장, 질적 성장,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고, 이 솔루션은 먼저 양적 성장인 매출, 이익, 자산 제고의 목표를 정립하면서 해당 솔루션들을 찾게 됩니다. 먼저 양적 성장은 규모를 키워야 하는 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부분 기존 방식을 개선하거나 기존 방식에 무엇을 더해야만 해결 가능한 부분이고요. 먼저 기존 성장 억제 요소를 찾아 제거하거나 아니면 기존 밸류 체인상의 시너지 관할 요소를 찾아 파일을 키우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로 파일을 새로 굽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진보된 또 다른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와 기능을 창출하여 선도자로서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솔루션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죠. 다음 질적 성장입니다.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즉 이익률 개선의 목표를 정립하는데 이 접근 방식은 능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시간, 인력, 결국 비용 투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범위를 찾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뭔가 일관성을 추구하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원자재를 통일하여 규모 형성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안정적, 정기적,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것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예방 또는 방지, 위기의 최소화 및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을 개선하는 방법 중에는 장래에 발생할 부정 변수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손실을 막거나 신속하게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입니다.
이는 구정 변수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고 이것을 예측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획을 전개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목표 및 계획 수립을 통한 기대 효과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도 했고, 내가 나름의 솔루션도 수립했다면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계획과 과정을 한번 설계해 봐야겠죠. 그래서 최종 단계별 목표 수립과 또한 이 과정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여러 변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들어가는 인앤아웃에 대한 정리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 목표의 수립이 되고 나면 특정 DJ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 목표별 우선순위에 따른 해결 순서를 정립하고 해당 계획표의 긍정 변수 및 부정 변수, 그리고 인앤아웃, 인풋 대비 아웃풋을 예측하여 이 예측분을 기재해서 종합 계획 설계도를 이제 완성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긍정 변수 및 부정 변수 예측이 무엇이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긍정 변수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정 변수를 각 목표와 목표를 수행하는 단계, 그리고 작은 목표들의 또한 목표와 수행하는 단계별로 이런 긍정 변수와 부정 변수를 예측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영향과 이런 변곡점이나 아니면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도와 범위를 함께 고려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긍정 변수는 보수적으로, 부정 변수는 과하게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누락을 방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앤아웃 정리, 인풋과 아웃풋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것은 이제 투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 좀 구분해서 인력, 조직, 재화, 자금의 흐름을 이제 같이 넣어놓는 것이죠. 이런 그 다음 인풋 대비 아웃풋을 예측하는데 인앤아웃의 인풋을 반영했을 때 과연 참, 이 아웃도 인풋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뺐을 때, 넣거나 뺐을 때 이런 인풋을 넣어서 어떤 아웃풋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더 상위 개념이고 아웃풋은 말씀드렸다시피 성취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또한 이 예측은 예측치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세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자료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했고, 이런 계획들 안에 이런 인풋들을 넣어서 이런 아웃풋들을 꾀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겠다. 이런 내용을 계획으로 또한 설계도로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상에서 단계별,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성적 기대 효과와 정량적 기대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아웃풋의 내용 중 객관적으로 데이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성적인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수치와 계량화 가능한 이런 정량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정량적 기대 효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밸류 체인상의 시너지도 나중에 함께 고려해서 비용 시간 대비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정성적인 부분이나 정량적 부분 그리고 우리의 기존 밸류 체인과 핵심 역량상에서 어디까지 시너지가 나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지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경영 기획을 하게 되면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정도면 마무리를 이제 내년 것을 마무리하는데 거의 대부분 철저하게 근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측치를 맞추게 됩니다. 신기했었죠. 제가 일할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 예측하고 그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축적해 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는 기획자,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저 역시도 이러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디자이너나 브랜드 매니저라고 해서 이 기획단을 몰라서도 안 되고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다 철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안 시행과 지속적인 피드백인데요. 이것을 계획대로 내가 수립한 설계도를 보면서 그대로 이행하는 과정대로 근데 가고 있는 중에 방향을 잃거나 그러니까 목표 대비 너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너무 저조하게 가고 있다.
그러면 목표가 틀렸거나 계획이 없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것 중에 하나의 사유를 찾아서 빠르게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일단은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인풋을 넣었을 때 특정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인데, 근데 이 유연한 피드백 대응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유연함에 있어서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대로 시행했지만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언제 판단해야 되는지를 가늠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이제 빠르게 그 목표나 아니면 방법적인 걸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 시 변인과 변이에 따른 영향이 규칙이 보일 경우에 어떤 이게 이래서 잘못됐구나.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 하면 바로 유연하게 다시 그 계획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표도 조정하는 강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풋 대비 아웃풋 축적이 필요한데 이게 큰 계획하에 자잘한 작은 인풋 대비 아웃풋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판단해서 빠르게 이제 교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직 안에 그것을 각 그 담당 책임자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나가주게 됩니다. 이 DB의 축적과 이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개인과 회사의 자산이자 보다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한 주춧돌 그리고 걸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계획에 대해 신속한 인정과 수정이 필요한데 조직에서 일하게 되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 때문에 미련이 남아서 이 또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책임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 관성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서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거죠. 해서 이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인정과 수정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대기업에서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 이내는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런 방향 때문에 목표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런 변수로 인해서 이렇게 조정하겠다. 물론 이제 합리적인 근거치를 제시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죠. 근데 뭐 경영기획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낮출 수만 있으면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정 변수들이 결과론적으로 방어만 해도 선방만 하더라도 성장은 뭐 바랄 것도 없고 바라지 못할 상황에 오히려 역신장 안 하면 역성장 안 하면 다행일 정도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에겐 코로나가 그랬죠. 그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을 보고 경영자들의 합의하에 또 그 합의가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근거를 토대로 이 목표를 조정해서 결국 이 성장하는 모습이나 혹은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 과하게 그 목표치를 낮추면 신뢰를 상실하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요 45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내용으로 기획과 디자인, 브랜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들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 이제 중급편, 고급편까지 이어가면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종합적 사고, 구조적 사고를 내가 견지하는 방법 중에 이 미시와 로직 트리라고 하는 이런 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몇 가지라 해도 두 가지고요. 내가 이것들을 한번 그 앞서 보여드렸던 로직 트리대로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실제 이제 정리를 거기 오신 분들과 정리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좋은 것이 이 두 가지 사례인데 동네 소옷 카페 매출 감소 이유 분석,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시와 로직트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앞단에 진단하는 도구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성강정이니 주마가편이니 마부작심이니 하는 이런 것들
때 해결책의 방향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진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락과 중복 없는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네, 이 사례가 가장 적절해 왔습니다. 훈련을 할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동네 소극 카페의 매출 감소 이유 분석,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분석, 이런 것들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부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등위를 맞춰서 정리하는 사례로 삼으면서 내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내 누락하는 것이 없는지, 때 문제점을 찾을 때 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진 그 담당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마케팅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마케팅 관점만 볼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상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획자 혹은 디자이너로서 이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파티션은 아니지만 이것이 뭔가 이런 남들에 없는 차별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음, 모든 분야에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가라서 잘할 필요는 없지만 잘 알 필요는 있듯이 이 모든 것을 누락 없이 이렇게 쭉 펼쳐서 문제를 점점 찾아가는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금 이런 사례